이번에는 관계의 역학, 특히 그 안의 권력 구조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같이 좀 뜯어보려고 해요. 네, 저도 이 자료 보고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어요. 오늘은 이 권력 설계 이론이 말하는 특히 아름다운 여성의 마음을 얻는 전략, 그게 정확히 뭔지 그 논리를 한번 집요하게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. 자, 시작해볼까요? 네. 이게 근데 단순히 연애 기술 몇 개 나열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짚고 싶어요. 아, 그런 게 아닌가요? 이건 상대방 심리를 어떻게 파고들어서 영향력을 만들고, 관계의 판 자체를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대한 일종의 청사진에 더 가까워요. 특히 흥미로운 건 왜 평범한 접근법은 실패하는가?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한다는 점이에요.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죠.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아요. 이 이론의 첫 번째 주장부터가 정말 세게 들어오거든요. 그렇죠. 예쁜 여자일수록 역설적으로 가장 고독하다. 솔직히 처음 이 문장 봤을 땐 좀 진부하다 싶었어요. 영화나 드라마에서 너무 많이 본 설정 아닌가요? 그렇게 들릴 수 있죠. 이 이론이 말하는 고독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외로움이랑은 결이 좀 달라요. 핵심은 그녀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전시되는 트로피처럼 소비된다는 점을 파고드는 거예요. 주변에 남자는 많겠죠. 근데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녀의 외모에만 무릎 꿇고 예쁘다, 사귀고 싶다 이런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소비자일 뿐이라는 거죠. 아, 그러니까 누구도 진짜 자기 자신을 봐주지는 않는다는. 바로 그거죠. 모두가 내 겉모습에만 열광할 때 진짜 나는 어떤 기분일까 생각해보면 와, 좀 아찔한데요? 바로 그 지점이 이 이론의 출발선이에요.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결과값인 외모에만 집중하잖아요. 네, 그렇죠. 이 이론은 그게 바로 패착이라고 말해요. 관계의 판을 바꾸려면 그 이면에 있는 원인과 과정을 봐야 한다는 거죠. 저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을까? 저 완벽해 보이는 모습 뒤에 어떤 불안이 있을까? 이렇게요. 자료 표현을 빌리면 껍데기를 뚫고 들어가 그녀의 고유한 결핍과 생각의 원천을 보는 것. 이게 관계의 역학을 재설계하는 첫 단추가 되는 겁니다. 와, 그러니까 남들이 다 하는 행동, 다 하는 칭찬을 따라하는 그 순간 그냥 수많은 사람 중 한 명이 되어버린다는 거네요? 네, 단순한 한 명으로 전락하는 걸 넘어서 투명인간이 되는 거죠. 그녀의 관점에서 보면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. 수천 명이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면 그녀 입장에선 그게 다 똑같은 소음으로 들릴 테니까요. 이 이론은 바로 그 인식의 출발선에서부터 이기는 법을 말하고 있어요. 그렇다면 그 소음이 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뭘까요? 이 자료가 제시하는 실패 사례가 아주 재밌어요. 네네. 예를 들어, 와, 오늘 진짜 여신 같네. 같은 외모 칭찬이요. 솔직히 저도 비슷한 말 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좀 뜨끔하네요. 다들 그렇죠. 이게 숨 쉬듯이 듣는 소음이라니 당사자 입장에선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. 그 칭찬이 아무리 진심이어도 그녀는 이미 수백, 수천 번은 들었을 거예요. 그 말 자체로는 어떤 차별성도 새로운 자극도 못 주는 거죠. 저는 이 지점에서 이 이론이 정말 영리하다고, 어쩌면 좀 교활하다고까지 느꼈어요. 평범한 사람이 외모라는 결과를 칭찬할 때 고수는 완전히 다른 걸 본다고 하거든요. 자료의 핵심을 인용하자면 고수는 여자가 그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쏟은 이면의 강박을 꿰뚫어 본다. 이건 접근하는 차원이 아예 다르잖아요. 네,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.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을 만들어낸 보이지 않는 동기를 파고드는 거예요. 그리고 이 관점을 담은 대사 예시가 나오는데 정말 날카로워요. 한번 들어보세요. 네, 너는 남들한테 완벽하게 보이려는 강박이 좀 심해 보여. 겉으론 화려해 보이는데 묘하게 피곤해 보여. 남들 시선 맞추느라 정작 본인은 못 챙기는 거 아니야? 와, 저 말을 들으면 누구라도 하고 멈칫할 것 같은데요? 그쵸. 이 자료는 이 한마디가 엄청난 효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해요. 이 말을 듣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그녀의 수많은 뻔한 팬 중 한 명이 아니라 그녀를 꿰뚫어보는 단 한 명의 조언자로 위치가 완전히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. 아, 그녀는 이 사람 뭐지? 나를 알아보네? 라면서 긴장하게 되고 바로 그 순간 관계의 주도권이 슬쩍 넘어온다는 거죠. 이 전략의 핵심 원리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. 이건 단순히 칭찬하지 않기 같은 그런 소극적인 기술이 아니에요. 상대방의 행동, 이면에 숨겨진 동기랑 감정을 정확히 읽어내는 통찰력의 문제거든요. 완벽하게 보이려는 노력이라는 행동 뒤에 숨어있는 강박과 피곤함, 그 진짜 감정을 정확히 짚어준 거죠. 그러니까 대화의 주제를 아예 바꿔버리는 거네요. 외모가 아니라
심리 상태로요? 맞아요. 심리학적으로 보면 프레이밍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어요. 다른 모든 남자들이 외모라는 프레임 안에서 누가 더 멋진 칭찬을 하나 경쟁할 때 당신은 혼자 내면의 고충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판을 옮겨버리는 거예요. 우와. 그 순간 다른 경쟁자들은 무의미해지고 그녀는 오직 당신한테만 집중하게 되죠. 자신을 그토록 깊이 알아봐주는 사람에게 심리적으로 기대게 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수순일지도 몰라요. 근데 단순히 조언자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는 점이 더 무섭더라고요. 이 이론은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요. 모두가 그녀의 육체를 탐하며 해줄게, 사줄게 라고 공세를 펼칠 때 당신은 오히려 그녀의 영혼을 볼 수 있어야 한다. 이 문장이 이 이론의 핵심을 관통하는 것 같아요. 육체와 영혼, 물질과 정신, 아주 명확한 이분법으로 전략의 방향을 정확히 제시하고 있네요. 자료에 따르면 화려한 여자일수록 내면에 아무도 진짜 나를 모른다는 식의 근원적인 공허함이 있다고 해요.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을 공략해야 한다고 말하죠. 여기서 정원사라는 비유가 나오는데 이게 정말 인상 깊었어요. 남들이 예쁜 꽃, 그러니까 외모를 그저 꺾어서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할 때 당신은 그 꽃이 시들지 않도록 내면이라는 뿌리에 물을 주는 유일한 정원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. 그 비유가 아주 핵심적이네요. 왜냐하면 여기서 독점성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거든요. 꽃을 꺾으려는 사람은 수십, 수백 명일 수 있지만 그 뿌리에 물을 주는 사람은 오직 한 명뿐일 수 있다는 논리인 거죠. 그리고 이 정원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두 번째 핵심 대사가 등장해요. 이것도 한번 들어보세요. 네, 궁금하네요. 사람들은 네 화려함만 좋아하지. 정작 네가 밤마다 무슨 생각으로 불안해하는지는 관심도 없잖아. 나랑 있을 땐 그 가면 좀 내려놔도 돼. 내 눈엔 그게 너무 무거워 보여서 그래. 와, 이건 정말 그렇죠. 상대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히 파고들어서 감싸 안는 말이네요. 이 접근법이 왜 그렇게 강력한지 분석해보면 답이 나와요. 자료가 암시하듯이 육체적 매력이나 물질적 제공은 얼마든지 대체 가능하잖아요. 네, 그렇죠. 더 잘생긴 사람, 돈 많은 사람은 늘 있으니까요. 맞아요. 언제든 나타날 수 있죠. 하지만 자신의 영혼을 알아주고 내면의 불안을 이해해주는 존재는 쉽게 대체 불가능해요. 여기서 핵심적인 차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.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된다는 것, 모든 관계에서 바라는 궁극적인 목표 같기도 한데 이 방법은 정말 집요하고 체계적이네요. 그렇죠. 이 이론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을 매우 냉정하게 설계하고 있어요. 자료의 표현을 다시 빌리자면 2단계에 이르면 그녀는 목마른 사슴처럼 당신에게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단언해요. 이건 단순한 감정적 유대를 넘어서 상대에게 당신이 정신적 지주의 위치를 확보하는 과정이라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죠. 그녀의 감정과 생각의 기준점이 서서히 당신이 되어가는 겁니다. 듣다 보니까 이 전략의 궁극적인 목표가 점점 선명해지네요. 남들이 그녀의 환심을 사려고 돈과 시간을 쓸 때 당신은 이해와 통찰이라는 무기로 그녀의 정신적 지주가 된다. 네, 바로 그거죠. 그리고 마침내 이 이론이 겨냥하는 최종 목표가 드러나는데 이 문장이 모든 걸 요약하는 것 같아요. 어떤 문장인가요? 가장 완벽한 지배는 상대가 나 없이는 설명되지 않는 의미를 스스로 부여할 때 완성되는 법이다. 이 문장 솔직히 좀 소름 돋지 않아요? 이건 상대방의 세계관 자체에 깊숙이 개입하겠다는 의미예요. 나라는 존재가 상대방 정체성의 일부가 되게 만드는 것. 그녀가 스스로를 정의할 때 나라는 변수를 빼놓고는 설명이 불가능한 상태. 그걸 목표로 하는 거죠. 나 없이는 설명되지 않는 의미를 스스로 부여하게 만든다. 이건 관계를 맺는다기보다 거의 하나의 세계를 창조하는 것에 가깝게 들리는데요. 맞아요. 그래서 이 자료를 쭉 훑어보면 관계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낭만이나 감정 이런 관점이 아니라 권력과 설계라는 매우 냉철하고 공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. 이런 관점이 청취자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오늘 살펴본 내용은 결국 남들과 다른 차원에서 상호작용하라. 이 하나의 메시지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모두가 겉모습이라는 표면에 열광할 때 그 이면의 불안과 강박을 꿰뚫어보고 육체가 아닌 영혼의 지지자가 됨으로써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라는 아주 구체적인 전략이었어요. 네,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심층적인 영역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만들라는 게 핵심이죠. 이 이론 논리적으로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인간 심리의 빈틈을 정확히 파고드는 것처럼 보여요. 그런데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좀 불편해지기도 하거든요. 이게 과연 진정한 이해와 공감일까? 아니면 상대를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, 더 나아가 지배하기 위한 고도의 기술일 뿐일까? 진정한 관계의 본질이 뭔지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. 바로 그 지점이 이 이론을 접할 때 우리가 가장 깊이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에요. 참 아이러니한 건 이 이론이 사용하는 핵심 도구가 결국 통찰과 이해라는 점이거든요. 아, 그렇네요. 상대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해야만 쓸 수 있는 전략인데 그
그 목적이 순수한 교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품고 있으니까요. 그렇네요. 정말 양날의 검 같아요. 선한 의도로 사용될 수도 아닐 수도 있는 강력한 도구처럼 보입니다.